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총선이 넉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당 대표가 사퇴하고 여러 곳에서 신당 창당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태섭 전 의원과 유호정 의원이 함께 공동신당을 만들기로 했죠.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표와 함께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의 연대 어디까지 가능한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일상으로 돌아온 학교에서 학우들 간에 폭력을 당했다고 얘기하는 응답이 크게 늘어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학폭 피해가 가장 많이 증가했는데요. 실태와 대책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김기현 대표 사퇴 이후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가능한 빨리 비대위원장을 선임하겠다는 방침인데 후보로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거론됩니다. 민주당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총사퇴와 통합형 비대위 출범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신당을 공식화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금태섭 전 의원, 양향자 의원권의 연대 가능성을 거듭 밝혔습니다. 올해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경신한 합계 출산율이 2년 뒤에는 0.65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현재 5천만 명대인 우리나라 총 인구는 50년 뒤에는 3,600만 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 8,000명가량 명단에 가수 박유천 씨와 배우 박준규 씨가 세금 수억 원을 미납해 포함됐습니다. 드라마 작가 최완규 씨는 조세 포탈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 이어서 내년에 세 차례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자 우리 증시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름세로 출발했고 원달러 환율은 떨어졌습니다. 올해 학교 폭력 피해자가 지난해보다 4,000명이 늘어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학폭 피해가 늘어나는 추세고 특히 중학생 학폭 피해가 크게 늘었습니다. 겨울답지 않은 날씨 속에 오늘은 여름처럼 많은 비가 오고 강원 산간엔 50cm까지 폭설이 내리겠습니다. 비가 그치면서 강추위가 찾아와 일요일엔 한파특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대표 사퇴 후 폭풍. 지금 국민의힘이 요동치고 있는데요. 새 대표를 뽑는 대신에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키로 했습니다. 총선이 넉 달도 남지 않은 상황. 서둘러 당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건데 누가 집권 여당의 새 지휘봉을 잡을지도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요? 네,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당대표 거리 시 60일 이내 전당대회를 열어야 하지만 총선을 앞둔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대위원장 인선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분, 그리고 총선 승리라는 지상과제를 달성하는 데 능력과 실력을 갖춘 분을 찾겠다는 설명입니다. 시점 역시 되도록 이른 시간에 선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윤 권한대행은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연석회의를 열고 당 혼란을 수습할 방안에 대한 조언을 들었습니다. 내일은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전체 의원들의 의견도 들을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김 전 대표와 장제원 의원의 결단을 혁신의 동력으로 삼아 총선 승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최고위 모두 발언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장제원 의원의 결단을 온전히 혁신의 그릇으로 옮겨 담아 총선 승리에 결연한 의지로 윤 권한대행은 지명직 최고위원과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등 임명직 장직자들의 사의도 반려했습니다. 당이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당무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만큼 새 지도부가 구성될 때까지 업무를 이어가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비대위를 이끌 인물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과 나경원 전 의원,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까지 다양한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당내 비명계 의원 모임이죠. 원칙과 상식이 통합형 비대위를 주장하면서 이 대표 압박에 나섰다고요? 네, 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여당이 기득권 세력도 총선 승리라는 명분 앞에 더 버티지 못하고 결단을 내리고 있는데 정작 민주당 지도부는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선 승리를 위해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 총사퇴를 전제로 통합형 비대위를 구성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민족 통합을 위해서는 통합 비대위로 가야 합니다. 한 목소리의 현 지도부로서는 진정한 통합을 이뤄내기 어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낙연 전 대표는 오늘 언론 인터뷰에서 신당 구성의 방향까지 제시했습니다. 그동안 정치에서 기회를 얻지 못했던 전문직 그리고 젊은 분들과 함께 대안 정치가 가능할 정도로 당을 만들겠다고 밝힌 건데요. 이미 제3지대에 창당을 했거나 준비 중인 양양자, 금태섭 등 전현직 의원과도 뜻을 모을 수 있는 여지를 발견했다며 외연 확장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퇴행을 어떻게든 저지해야 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며 단합과 단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변화하되 또 우리가 최대한 단합과 단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 등과 관련한 의견도 수렴했는데요.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할지 아니면 과거 병립형 제도에 권역별 비례제를 가미한 제도로 갈지 아직 방향을 정하지 못해서 계파 갈등의 또 다른 뇌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내세울 인재 2호로 NC소프트 임원 출신 이재성 씨를 영입했습니다. 부산 출신으로 포항공대와 부산 고신대 의대를 거쳐 서울대 계산통계학과를 졸업한 이 씨는 NC소프트 전무 등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15년 동안 임원을 지냈습니다. 국내 에듀테크 스타트업 이사회 의장과 자율주행 스타트업 대표도 역임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다음 주 초에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오늘 18일 오전 10시에 진행키로 했습니다. 영장심사는 앞서 대장동 비리 의혹 등으로 청구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는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송 전 대표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0.78명대인 합계 출산율이 불과 2년 뒤엔 0.65명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저출산의 우리나라 총 인구는 50년 뒤에 3,600만 명대로 추락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올해와 내년 외국인 유입으로 우리나라 인구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5년부터는 다시 급감할 것으로 보인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총인구는 지난 2020년 5,184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에 지난해 5,167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은 외국인 유입으로 총인구가 올해와 내년 소폭 증가한 뒤에 2025년부터 다시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년 뒤엔 4,985만 명으로 5천만 명대가 깨지고 50년 뒤에는 3,622만 명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보다 30%, 1,500만 명 정도 줄어서 1977년 수준입니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은 코로나 사태로 혼인이 급감한 영향이 가세해서 2025년 0.65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5만 명인 출생아 수는 30년 뒤 20만 명대 밑으로 떨어지고 50년 뒤엔 16만 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는 50년 뒤 1,658만 명으로 지난해의 45%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서 50년 뒤에는 가장 낮은 46%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48%로 급등해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를 뜻하는 총 부양비는 40.6명에서 50년 뒤 2.9배 늘어서
118.5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시 OECD 국가 중 총 부양비가 가장 낮은 나라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됩니다. 전체 인구를 나이 순서로 나열할 때 한가운데 있게 되는 사람의 나이를 뜻하는 중위 연령은 지난해 44.9세에서 50년 뒤에는 63.4세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 같은 통계는 합계 출산율이 2026년부터 조금 상승하는 중간 수준의 시나리오에 기반합니다. 통계청은 이 같은 조건 아래서도 2090년 우리나라 인구가 2천만 명대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승은입니다. 가수 박유천 씨와 배우 박준규 씨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수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 7,966명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41개, 또 조세 포탈범 31명의 인적 사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는 2016년 양도소득세 등 총 5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총 체납액이 4억 900만 원입니다. 쌍칼이란 별명으로 익숙한 배우 박준규 씨는 2015년 종합소득세 등 총 6건의 세금 3억 3,400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공개 명단에는 아이리스와 옥중화 작가인 최완규 씨가 포함됐는데 최 씨는 보조 작가들에게 주지 않은 인건비를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11억 6천만 원의 세금을 포탈해서 징역 1년 2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내년 3차례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통화 완화를 선호하는 비둘기파 성향의 정책 변환 예고에 우리 증시와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형원 기자. 네, 한국거래소입니다. 네, 현재 긴축 기조에서 통화 완화로 정책 변환이 예고되는데 우리 증시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우리 증시는 출발부터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48% 오른 2,547.74로 개장했습니다. 지금은 2,540대에서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1.5% 오른 841.75로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현재는 839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화값 오름세는 더 가팔랐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달러 약세로 23.9원이나 내리면서 1,296원의 거래를 시작해 지금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오르고 환율이 내림세를 보이는 건 미국이 내년부터 금리 인하를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FOMC의 정책 결정문과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발언 모두 시장 예상보다 훨씬 비둘기파적으로 평가된 건데요. 현재 기준금리가 고점에 도달했다며 사실상 인상 종결을 시사한 데에서 나아가 내년 인하 시점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힌 겁니다. 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점도표에서는 내년 정책금리를 75bp 인하하는 것으로 전망해 3차례 금리 인하를 시사했습니다. 이에 내년 금리 인하 시작 시점도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시장 기대감이 커진 건데요. 이러한 상황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우리 증시와 원화값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네, 정부와 금융당국도 긴급 점검에 나섰다고요? 정부는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번 미국 연준의 결정 여파를 점검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리 조기 인하 기대가 높아져 주가가 오르고 달러 가치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우리 금융시장의 경우 주요국과 비슷한 흐름을 보이며 비교적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추 부총리 발언입니다. 중동 사태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이 상존하고 부동산 PF 등 일부 취약 요인도 잠재해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한시도 놓지 않고 연말연시 시장 변동성이 커지지 않도록 한국은행도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이번 FOMC 회의 결과가 국내 금융 외환 시장에 미칠 영향을 살폈습니다. 유상재 부총재는 미국 연준 인사들의 비둘기파적 발언으로 통화 완화에 대한 시장 기대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우리 시장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미국 통화 정책 기조 변화 등을 예의주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거래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외식 품목 8개 중에서 김밥과 김치찌개 가격이 지난달에 또 올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보면 서울 기준으로 김밥 가격은 10월 3,254원에서 11월 3,292원으로 김치찌개 백반은 같은 기간 7,846원에서 7,923원으로 각각 올랐습니다.
김밥 가격은 올해 10월 3,254원, 11월 3,292원으로 2달 연속 올랐습니다. 서울에서 10,000원으로 먹을 수 있는 메뉴는 김밥과 짜장면, 칼국수와 김치찌개 백반 등 4개에 불과합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네덜란드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양국 미래 협력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유럽 지역 최초의 무역관과 해외 공동 물류센터를 설치한 나라가 네덜란드라면서 반도체와 자동차, 청정에너지와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이 활발하게 경제 협력을 이루어왔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정부와 기업, 대학을 아우르는 반도체 동맹을 맺었고 원전과 수소, 해상풍력 등 무탄소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행사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SK 최태원 회장, 피터 베닝크 ASML CEO 등 경제인 200여 명이 참석했고 양국 기업과 기관들은 첨단 산업과 무탄소 에너지, 물류와 농업 등 분야에서 19건의 계약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세 나라가 곧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게 될 걸로 보입니다. 미 백악관 측은 또 내년 상반기 중에 세 나라 상무장관, 재무장관 회담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봉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에서 북한 미사일 정보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던 한미일 세 나라. We're doubling down on information sharing, including on the DPRK's missile launches and cyber activities, strengthening our ballistic missile defense cooperation. 미 백악관 측은 이 합의대로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곧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사일 경보 실시간 공유 체계는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통제 시스템이 한일 측 정보를 통합해 나누는 방식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e are on track to make good on our promise to be sharing real-time missile warning data by the end of this year, and in fact, expect that to be operational within the next few days. 레프퍼 선임 보좌관은 또 세 나라가 내년 상반기 상무장관, 재무장관 회담도 연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 세 나라 모두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맡게 돼 북한 문제와 북러, 군사협력 등 현안을 공조할 수 있게 되면서 최대한의 활용을 기대했습니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와 관련해선 미국도 중국과 고위급 외교를 한다며 경쟁 관계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북한이 연내 가동에 들어가는 한미일의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에 대해 군사적 망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관련 기사에서 미국 주도하에 벌어지고 있는 3자 간의 미사일 경보 정보 공유 노름은 명백히 지역 정세를 더욱 험악한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기 위한 위험천만한 군사적 망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를 괴뢰로 지칭하며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미국이 괴뢰들을 부추겨 정세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기회를 모아가다가 북침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음흉한 속셈이 깔려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적반하장식 비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불법적 핵, 미사일 개발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무모한 도발을 일삼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의 정당한 안보 협력에 대해 비난하는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일상 회복 이후 학교 폭력 피해자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생 학교 폭력이 가장 크게 증가했고 사이버 폭력은 다소 줄었지만 직접적인 신체 폭력은 늘었습니다. 김연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결과 피해자는 5만 9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또 4천 명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 대비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일상 회복 이후 학교폭력 피해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학교폭력 피해자가 전체의 93.4%에 달하고 중학생은 피해 응답률이 가장 빠르게 상승하는 등 학교폭력의 저연령화 현상도 뚜렷합니다. SNS를 통해서 되게 협박식으로 문자를 하거나
SNS 스토리 같은 거로 부모님 욕을 한다거나 여자애한테 뭐 누구 닮았다, 뭐 약간 특정 인물 닮았다고 그걸 조롱하듯이 말하거나. 초등학교 때는 그렇게 폭력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장난이 없었던 것 같은데 중학교 올라오면서 폭력으로 느껴지는 거는 거의 한두 달에 한 번씩 있는 것 같아요. 목 조르는 경우도 있고 업어치기 하고. 폭력 유형별로는 언어 폭력이 가장 많았지만 언어와 사이버 폭력은 다소 줄어든 반면 신체 폭력과 집단 따돌림, 강요 비중은 늘었습니다. 피해 학생 가운데 7.6%는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데 특히 초등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별일이 아니라고 넘기기도 했지만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야단 맞거나 걱정을 끼칠까 봐 또는 가해자가 무서워 신고하지 않았다는 답도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 사유는 장난이나 이유 없다거나 화풀이라는 답이 많았지만 피해 학생이 먼저 괴롭혔다거나 오해와 갈등 때문이란 답도 38%에 육박해 학교폭력 처벌 강화와 더불어 교육적 해결 노력도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 일상으로 돌아온 학교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들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통계를 보면 1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폭력 사건 관련 발생 그리고 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들,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최근 학교폭력 실태와 현황을 학교와 당국 또 정부의 대책 등에 대해서 함께 짚어볼 텐데요. 김영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일상 회복. 코로나19 때는 우리가 학교를 많이 안 다녔었잖아요. 네, 일상 회복 이후에 이제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었나 봐요.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지금 수치상으로는 방금 전에 표에서 보시다시피 많이 늘어났는데요. 예. 학교에 다니지 않던 코로나 시대에는 아무래도 아이들 사이에 접촉하는 일이 없다 보니까 학교 폭력이 확 줄었다가 다시 일상 회복했을 때 늘어나는데 계속 학교를 다녔다고 하면 다니면서 학생들 사이에 발생하는 갈등 관계가 자기네들끼리 이제 조절이 되면서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그렇게 계속 됐을 텐데 학교를 다니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학교를 다니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좀 줄어들고 그런 과정에서 조금만 마찰이 있어도 이건 폭력이다라고 인식을 하면서 학교 폭력 신고 건수가 훨씬 늘어났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2019년 6만 건 그리고 2023년 5만 9천 건. 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최근에 이제 많은 사건들 보시면 학교폭력 보통 어떤 식으로 지금 그 실태조사에서도 나왔듯이 사실 언어폭력 건수가 확 늘었습니다. 언어폭력이라는 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쌍스러운 말을 한다든지 뭐 폭력적인 언어를 하는 이런 형태가 많이 늘어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걸 직접 대면해서 하지 않고 인터넷상에서 뭐 메시지 같은 걸로 단톡 뭐 단체방 이런 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폭력이 많이 늘어났고요. 실질적으로 신체 폭력은 그전보다는 좀 늘기는 했지만 그렇더라도 과거에 예전에 우리가 학교 폭력을 맨 처음 인식하게 된 게 신체 폭력이 가장 학교 폭력의 전형인 것처럼 느껴졌다면 지금은 신체 폭력은 그만큼 많이 줄어들고 언어 폭력, 정신적으로 뭔가 상대방한테 폭력을 가하는 그런 행태가 더 많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를 말씀해 주셨고요. 이번 조사는 확실히 이제 신체 폭력이 좀 늘게 나타난 것은 작년보다는 더 많이 학교를 아이들이 다니다 보니까 신체폭력이 늘어난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별로 또 따로 보면 폭력의 그 행태가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생각보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교폭력 신고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요? 네, 그걸 다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면 가정 내에서 오로지 사랑만 받고 지내다가 학교에 오면서 학교라는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 내가 원하지 않는 터치를 하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말을 하게 되고 또 상대방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이런 배려감이 아직은 생성되기 전이다 보니 갈등 관계가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런 이야기를 자녀한테 들었을 때 부모 입장에서는 매우 속상하게 된 거죠. 그렇다 보면 당연히 학교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건수가 많아지게 되는 측면이고요. 예.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사례는 심각한 학교폭력은 그만큼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냥 갈등 관계에서 일어나는 가벼운 신체적인 접촉, 그다음에 언어적인 너 이렇게 못해 이런 말로도 상처를 받으니까 그런 걸로 학교폭력 신고하기도 언어폭력이죠. 하고, 네, 그렇게 예. 해서 언어폭력을 신고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점점 커가면서 좀 이제 본인의 의사 표현을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표현을 하다 보니 점점 더 이제 확실한 학교폭력이 변화하는 거죠. 초등고등학교 이제 예. 고학년으로 갈수록. 그 네. 이번 조사에 유독 눈에 튀는 특징은 아닌 것이고 원래 네. 이제 저연령층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점점 커가면서 내가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고 상대방이 어떤 나한테 어떤 괴롭힘을 했을 때 나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령이 생기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커지면서 조금 이제 고학년으로 갈수록 줄어들게 되는 경향이고 지금 실태조사 나온 것도 과거와 별반 차이는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처벌로 다스리기보다는 네. 다른 교육 같은 방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네, 될까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학교폭력 예방책이라든지 이런 제도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네. 일단은 가장 처음에는 이제 피해 학생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계속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의 이런 학교폭력을 단순히 어떤 가해 학생이 무조건 문제다 이런 인식보다는 서로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관계 회복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제도가 같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신고 건수도 7.6% 있어요. 네.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정말 심각한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주변에서 인지해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요.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생각해도 나에게 좀 불편한데 이게 정말 학교폭력일까라고 하면서 이제 신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굳이 이거 학교폭력으로 신고해도 처벌이 미비한데 굳이 신고할 필요 있겠어라고 하면서 이제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 보니 이런 미신고 건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보통 처벌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일단 학교폭력으로 신고가 되면 교육지원청 내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서면 사과부터 전학 조치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외에 이런 학교폭력에 대한 처분 외에 이게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별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해서 형사처벌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신고 이유를 보니까 진짜 여러 가지가 있네요. 예. 도움 요청할 곳을 몰라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지금은 학교폭력 신고를 어디로 그러니까요. 해야 되는지는 다 교육을 통해서 알고 있어서 일단 내가 신고를 해야 되겠다 마음 먹기까지 그게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교사,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야단을 칠까봐 걱정할까봐 네, 이런 그런 것도 응답도 꽤 있어요. 되네요. 네, 왜냐하면 내가 어떤 괴롭힘을 당해서 내가 좀 불편함을 느껴서 부모님한테 이야기하게 되면 그랬니라고 하면서 심리적인 지지를 해주는 부모님도 계시지만 너가 도대체 학교에서 어떻게 하길래 그렇게 당하고 다니니라고 하면서 야단을 치기도 하니까 그게 이제 불편해서 이야기 안 하는 경우도 그렇군요.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이제 학교 폭력 관련해서 네. 그 학부모님들이 의뢰하는 경우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영화 더 글로리 OTT 드라마 네. 큰 인기를 끌면서 학폭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아주 심한 수준의 학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학폭. 그 근데 정도는, 실제로 네. 그런 학폭 피해 접수 그리고 또 의뢰 들어온 게 있습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심각한 학교폭력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TV를 보면 정말 심각한 학교폭력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예, 예. 도대체 이런 건들은 어디서 나는 것일까라고 궁금할 정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심각한 건수는 드물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이슈가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아이들이 더 글로리만큼의 심각한 학교폭력은 과거에는 있었을 수도 예, 있지만 지금은 인식 개선이 많이 됐고 학생들 차원에서도 학생들끼리도 이렇게 심각하게 학교 폭력을 하면 내가 정말 심각한 고통을 받을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가해 학생도 큰 벌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 개선이 많이 돼가지고 많이 없어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드라마 더 글로리 생각해 보면 안에서 다시 학교 폭력이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 있었거든요. 네. 실제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피해 학생들이 재발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학교 현장에서도 또 교육도 하셨었잖아요. 네. 어땠습니까? 지금은 학교 폭력으로 신고가 되면 무조건 가해 학생을 피해 학생으로부터 7일간 분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걸 최소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폭력 조치 중에서 접촉 보복 금지 조치가 있는데 그래서 피해 학생한테 일부러 다가가거나 뭐 문자 메시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2차 가해를 주는 행동을 방지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더 큰 센 단계의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피해 학생이 다시 또 다른 피해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군요. 실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이 되면 이제 학폭위가 열리잖아요. 네. 예, 학폭위가 열리고 학교에서 자체 이제 징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보통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학교 폭력이 신고되면요. 사안 조사는 학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사안 조사를 통해서 학교장 자체 종결을 할 사안인지 요건을 본 다음에 일단 피해 학생이나 보호자가 저는 학교 폭력을 이제 충분히 사과받았고 재발 방지 약속도 받았으니까 더 이상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면은 학교장 자체 종결로 끝낼 수가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는 곳으로 다 넘어가서 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학교에서는 사안 조사만 하고 관계 회복만 시키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는군요. 예. 학교 폭력이 사실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아이들이 왜 그랬냐 물었을 때 장난이었다 이렇게 답을 하면은 그게 뭐 폭력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장난으로 볼 것인지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일 텐데 실제로 그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규명을 합니까? 일단 피해 학생이 내가 가해 학생 행위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은 그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 충분히 실제로 근거가 있고 목격 학생이 있고 그다음에 가해 학생도 내가 그렇게 한 건 맞다라고 하면 학교 폭력은 인정이 되는데요. 다만 그 행동이 나는 걔를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장난이 좀 과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행동의 수위를 보고 정말 장난이었는지 폭력이었는지를 판단하는데 너는 장난이었지만 우리가 이걸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폭력이 맞아라고 하면은 그 가해 학생에게 너는 그건 장난이 아니었다라고 어떻게 보면 교육도 시키고 선도도 시키고 그렇게 하고요. 실제로 명확한 100% 증거가 있어야만 다 인정이 되는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정황상 다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나마 아이들이기 때문에 거짓말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 계속 물어보고 하면은 사실대로 응답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교육 당국도 대책 마련에 나섰고요. 국회도 나섰잖아요. 그래서 뭐 발표된 거 보니까 학교 폭력 조사를 교사 대신 전담 조사관이 맡는다고요? 내년 3월부터 그렇게 하는 겁니까? 이번에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학교 내에서 이제 학교 폭력 사안이 발생을 하게 되면 학교 폭력 책임 교사라고 해가지고 담당 교사가 지정이 돼서 이제 그 교사가 학교 폭력 사안 접수를 하고 조사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업무가 너무 과중하고 또 각 학부모들한테 피해 학생 학부모, 가해 학생 학부모한테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쌤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조사관이라는 제도를 도입을 해서 전직 뭐 경찰관이라든지 이렇게 전문적인 분들을 조사관으로 모신 다음에 그분들이 학교폭력 사안 조사를 할 수 있게끔 지금 교사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일부 좀 덜어주겠다 이런 대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대책으로 정순신 방지법 이것도 내년 3월쯤부터 이제 시행이 될 예정인데 안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이 이루어지게 되면 집행정지를 통해서 학교폭력 조치가 계속 미뤄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게끔 일단 행정심판을 제기하게 되면 피해 학생 측한테 행정심판이 제기됐습니다라고 알려주고 당신이 참가할 것입니까? 라고 참가를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고요. 집행정지 할 때도 피해 학생 측에 집행정지에 대한 의견을 묻도록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기간이 너무 장기화되니 일단 학교폭력에 대한 행정소송에 대한 재판은 1심은 늦어도 90일 안에 선고할 수 있게끔 2심, 3심도 60일 안에 선고할 수 있게끔 다른 사건보다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지금 나온 대책들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이 정도면 학교 현장에서 학교 폭력을 좀 줄일 수 있을까요?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일단 다각도로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 폭력을 했을 때 가해 학생한테 처해지는 이런 조치들이 심각하다는 걸 알면서 학부모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이런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성과 하면 안 되겠다는 인식이 점점 개선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개선되고
데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이시니까요. 네. 요즘에 일부 학부모들끼리 이거 법으로 해결하자. 그래서 양측에서 변호사를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까? 네. 예, 이게 변호사를 써서 꼭 해결될 필요가 없는 사안들도 많나요? 예. 이제 보호자 입장에서는 자식 일이라며 발벗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예. 그래서 매우 작은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자식한테 큰 불이익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해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가서 사건을 좀 더 이렇게 키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학부모들께 네. 어떤 말씀 꼭 해드리고 싶어요? 네. 사실 우리도 학창 시절 생각해 보면 이런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 서로 해결해 나가면서 결국은 마음도 단단해지고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학교 폭력 피해가 됐든 가해가 됐든 어떤 자녀가 연루가 됐을 때 이게 다 성장의 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지해주면서 이걸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지해 주는 게 좋지 무조건 법적으로 그냥 일반 성인들이 하듯이 그렇게 네. 해결하는 건 그 다음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학교 폭력 최근에 통계를 보니까 크게 늘었다고 해서요. 실태가 어쩐지 그리고 대책까지 짚어봤습니다. 김영미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해경이 초과 수당 예산 부족으로 함정 운항을 절반으로 줄이는 등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고 앞서서 전해드렸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출장비도 대폭 줄인 사실이 YTN 취재 결과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예산 부족으로 초과 수당 지급이 어려워지자 경비 함정 운항 대수를 비롯해 교대 근무 인수 인계 시간까지 줄여버린 해양경찰. YTN 취재 결과 출장비도 대폭 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출장 직원 한 사람당 하루 5만 원씩 주던 식비와 일비를 15,000원으로 싹둑 자른 겁니다. 식비만 떼어보면 2만 5천 원이던 게 7,500원으로 감소한 셈입니다. 해경청은 연말까지 교통비와 숙박비라도 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직원들에게 이해를 구했습니다. 초과 수당도 모자라 출장 밥값까지 깎이자 현장에서 뛰는 직원들 중심으로 사기가 떨어진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총경 이상 상급자로 올라갈수록 많이 받는 직급수당은 이미 월급에 포함돼 예산 부족 문제에서 빗겨가 있기 때문입니다. 파출소에서 일하는 한 해경은 예산 부족으로 수당이 깎이면 고통은 수뇌부가 아닌 아랫사람들 몫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6천 원씩 나오던 야식비도 끊겼다고 하소연합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지만 바뀐 건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고생했던 일선 해경들에게 지도부의 진심 어린 사과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전 직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가 풀리면서 출장이 늘어 여비가 부족해졌다며 예산 부족으로 인한 여비 삭감은 해경만이 아니라 전 정부 부처의 공통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부터는 기존대로 지급할 예정이지만 하반기 예산이 부족해지면 올해와 같이 삭감될 수 있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함정 운항을 제한하고 일선 경찰관들 출장비까지 줄인 해양경찰청.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긴 했지만 현장에선 간부급들 분담은 뒤로 한 채 일선 직원들의 희생과 열정만 강요한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의대 정원 확충에 반대하며 출범한 대한의사협회 범의료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이 사퇴하는 등 의료계가 내홍에 휩싸였습니다. 대정부 강경투쟁에 나서겠다며 의협 범대위 투쟁위원장을 맡은 최대집 전 의협회장은 오늘 위원장직을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3년 전 파업 당시 정부와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비판을 제기했던 의료계 일부 단체들이 최 전 회장이 전면에 나서는 데 반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 전 회장이 물러나면서 의협의 투쟁 동력이 약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의협은 오는 17일 예정대로 총궐기 대회를 열어 의대 증원 반대 목소리를 낼 방침입니다. 겨울 축제장이 요즘 비상이라고 합니다. 포근한 날씨, 겨울비 때문인데요. 네, 겨울 축제 가운데 가장 먼저 개막하는 강원도 평창 송어축제는 개막을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평창 송어축제장.
꽁꽁 얼어 있어야 할 하천은 누런 흙탕물이 가득합니다. 한낮 영상 15도를 웃도는 날씨에 최근 얼었던 하천이 모두 녹아내리면서 긴급 보수 작업이 한창입니다. 한 2, 3cm 얼었었는데 그게 또 날이 좋아지면서 녹으면서 또 정비를 했었는데 오늘 비가 또 많이 와서 다시 한번 지금 정비를 하는 거예요. 얼음 낚시를 주제로 한 축제인데 아직 얼음이 얼지 않은 상황. 자치단체와 축제준비위원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날씨에 최근 비까지 내리면서 축제장 얼음이 모두 녹아 사라졌습니다. 급기야 오는 22일 개막 예정이던 축제는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다음 달 5일 개막을 앞둔 홍천강 꽁꽁축제도 사정은 다르지 않습니다. 얼음 낚시터가 얼기 쉽게 물을 가둬놨지만 얼기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연이어 개막하는 산천어 축제도 걱정은 마찬가지. 원조 겨울축제라 불리는 인제빙어축제는 개막일을 결정하지도 못했습니다. 개막을 일주일 연기했지만 강원도 겨울축제 가운데 가장 먼저 문을 여는 평창 송어축제가 가장 걱정이 큽니다. 이제 마지막 보수 공사를 마치고요. 이제 곧 또 날씨가 추워진다는 일기보가 있으니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주말부터 영하권 날씨가 예보돼 있지만 축제 개막일까지 최소 30cm의 얼음이 얼어야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도 축제장 얼음이 녹아 긴급 휴장했던 강원도 겨울 축제장들. 올겨울은 축제를 시작하기 전부터 애를 먹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네,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부러 층간소음을 일으켜서 이웃을 괴롭힌 경우에 스토킹 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그리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에 해당해서 스토킹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남 김해시 빌라에 살던 A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한 달여에 걸쳐서 아무 이유 없이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마다 벽과 천장을 두드리고 음악을 틀어서 이웃들을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20여 년 만에 붙잡힌 대전은행 권총 강도 살인 사건 범인들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22년 전인 2001년 12월 대전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주차장에서 현금을 나르던 은행 직원을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모두 미성년자이고 특히 아들은 범행 과정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면서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경남 김해시 생리면 야산 속 차량에서 10대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을 잠들게 한 뒤에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하철 역사 안에서 침묵 시위를 하던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활동가가 또 체포됐습니다. 이규식 서울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10여 차례 퇴거를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 밖으로 나가지 않고 시위를 이어간 혐의를 받습니다. 법무부가 올해 3차례에 걸쳐서 정보 합동 단속을 했는데 역대 가장 많은 불법 체류 외국인 3만 8천여 명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 익산 닭농장 2곳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진 사례가 추가돼 전국 누적 발생 건수가 1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남 서산에 있는 유일한 시내버스 회사인 서령버스가 운행을 중단하면서 시에서 비상수송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직원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이 서령버스가 운송 수입을 압류당했고 이 때문에 기름을 살 수 없다면서 시에 일방적으로 운행 중단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전국 곳곳에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등 내륙의 빗줄기는 다소 약한 편인데요. 하지만 내일은 중부와 경북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또 이미 많은 눈이 내린 강원 산간에는 추가 폭설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과 교통안전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름이 전국을 뒤덮은 모습입니다. 비는 내일 저녁에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지만 모레 새벽에 다시 시작돼 오후까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우선 내일까지 영동에 120mm 이상, 영서 남부와 충북, 경북 북부와 제주 산간에도 10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2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에는 50cm 이상의 폭설이 예보되면서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비와 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종일 예년 기온을 웃돌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에 서울 5도, 대전과 대구 10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서울 6도, 광주와 대구 17도가 예상됩니다. 주말에는 북극 한기가 남하하며 날씨가 다시 한번 급변하겠습니다. 전국에 한파특보가 내려지겠고 일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추위 속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주말과 휴일에도 폭설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현재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초속 15에서 20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총선이 넉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여당 대표가 사퇴를 하고 또 여러 곳에서 신당 창당 움직임이 가시화하면서 정치권이 지금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태섭 전 의원과 류호정 의원이 공동신당을 창당하기로 했는데요. 잠시 뒤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표 만나봅니다.